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긍정적으로 볼 거는 어차피 해외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덜 내렸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됐었고, 오늘 긍정적으로 볼 건 떠서 시작했는데 양봉으로 마감한 거 이거 하나하고, 불확실성 하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뭔가 중국이 이제 중재에 나선다라는 거, 요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대선이 결말이 났다라는 거. 그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중국의 중재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대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파 정권에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돈 버는 거에 지원을 하고, 좌파 정권은, 우파 정권은 그렇고 좌파 정권은 좀 꿈을 쫓는 거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꿈을 쫓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 꿈을 쫓다가 네이버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꼭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장점을 잘 살려 나간다면,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너무 갈라치기를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고 지금 현재 정권은 사실 정책적으로는 우파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파 정책이 더 나오느냐 이 정도인데, 기업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만 보면 우파 정권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조업이 너무너무 나쁜 상태인데 바닥을 치고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제조업이 개선되는 부분에 인플레까지 더하니까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르고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공장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이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 반대로 이 꿈을 쫓는 제약바이오나, 제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걸 보면 제가 우파 성격인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제약바이오라든지 이 꿈을 쫓는 어떤 뭐 기술 특례 상장한 종목들,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상주의자들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파의 성향이란 게 이상주의의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서로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하니까 좌파 그러면 욕하는 것 같고 우파 그러면 욕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 성격에서 보면 노동자들 권익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접근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기술 있는 기업 밀어줘 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대기업에서 세속하는 거 말고 새로운 기업가가 나와서 큰 기업을 일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부분들이 이 좌파 정권에서 반영이 됐다면, 우파 정권에서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조업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쎄깎고 이런 분들이 일 열심히 하고 힘든데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만큼 보상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그리고 그런, 어쨌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일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동자 권익이란 게 조금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구도의 어떤 변화를 보자면, 좋은 건 수출하는 제조업. 근데 수출 제조업은 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적정 외환 보유고 이하로 떨어졌고, 에너지 수입 대금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뭘로 외화를 벌어오느냐. 결국은 수출 제조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인데, 하필 이 타이밍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어떤 권력 구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주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고, 다만 이 재량권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할 수 있는 게 왕이다 사실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재량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인허가 관련해서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시장, 건설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 건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이렇게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부실이 생길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삼풍 백화점 붕괴라든지 아니면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나눠라.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시공비를 주면 이제 시공사가 부실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행사가 손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통틀어서 좌파 정권일 때는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규제를 조금 깐깐하게 하는 편이고 우파 정권은 뭐 이게 그냥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에서는 이 인허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시행사가 좋고 왜냐하면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은 공급이 제한되니까 인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야 건설 물량이 줄어드니까 나쁩니다. 근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은 시공사입니다. 뭐 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뭡니까 설계하고 시공사에 맡겨서 짓고 이런 건 시행사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건설주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인허가가 쉬워져서 시공사들이 건설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선반영했다. 그럼 시행사는 어떻습니까? 인허가가 쉽지만 수익을 내기는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대장동처럼 대박이 터지고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약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뭐 저는 실제로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왔는지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또 상승했는데 뭐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크게 뭐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변동은 없고 그리고 이 코스닥 분위기가 사는데 대선의 결과로 인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거품주가 빠지고 이제 제조업 기반의 중소형주들 특히 수출하는 제조업들은 이전과 다른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정책 자금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제품 개발 자금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리의 기업은행에서 대출 뭐 전환사채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이제 돈이 돌게 되는 겁니다. 돈이 돌면 뭐 돈 될 만한 사업에는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렇게 도는 돈으로 2공장을 짓고 3공장을 짓고 이렇게 또 볼륨을 늘려나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고 지금 거품이 낀 종목들은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돈 들어가서 아웃풋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년째 적자만 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증명해봐. 당장은 실적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웃. 요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돈이 안 돌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럼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니까 주가가 희석돼서 떨어지고 주식이 희석되니까 요런 구조가 돼서 거품이 꺼지면서 나머지가 올라와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재미없는 거 말씀을 드리려면 이 통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뭐 실수가 한 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오고 나름 뭐
그렇게 나쁜 결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 확률과 통계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도 이 차트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패턴은 뭐 어떤 기법이 어쩌고 이런 것도 당연히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서 수집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확률 통계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했을 때 그나마 그러니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한 90%니까 90%만큼 베팅을 해볼까? 이거 10%니까 10%만큼 베팅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형화되고 틀을 갖춰 나가면서 내질러 가지고 잘못되는 일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적어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동력, 즉 크게 잃는 걸 방어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대선에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전 출구조사 투표 끝나고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48대 47 정도 나왔는데, 요거 보고 이미 저는 당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박빙일 때도 이미 글을 적었는데, 이제 이게 보정값이라고 합니다. 예, 보정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보정값 때문에 당락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후하게 줍니다. 잘 모르는 걸 반영을 할 때는. 그래서 출구조사가 한 8% 정도 앞섰고, 사전 투표를 보정값으로 반영해서 48대 47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반영을 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근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도 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했고, 이거를 합쳐서 나온 수치가 이건데 굉장히 실제 투표하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예, 통계가 얼마나. 그러니까 7만 명을 뽑아가지고 돌려보니까 3천만 명 이상 표하고 거의 비율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주식시장에 신이 없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확률과 통계다. 예, 이거를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요거는 조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저 친구가 확률을 얘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확률 통계를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게 된다면 확률 이 얘기를 굉장히 확률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네가 그때 오른다며 근데 내렸잖아, 이런 거를 따질 만한 근거조차도 사라집니다. 왜? 확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용어에서 하나 더 하자면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용어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계치라는 것은 뭐 최대한 올라간다, 최대한 내려간다에 대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2만 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봤자 2만 원이다, 이런 의미인데, 요거에 대해서 또 잘못 알아듣고 네가 2만 원 간다며 이렇게 또 최근에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확률 통계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잘 수용을 하시게 된다면 투자를 하시는데 한층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시면 옛날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확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에서 뭐 하나 추가하자면, 최근에 산불이 났는데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산불이 날 확률이 아주 이 산불이 날 확률 통계가 매우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불이 났다, 담배꽁초 버린 놈 이거 진짜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 산불이 발생하는 이 빈도를 보면 과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매년 5건의 산불이 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 정말 이 물리 법칙이란 게 결국 이게 신의 뜻이고 이 물리 법칙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고 그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결국 투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확률 통계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중이 얼마고 얼마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대응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가하고 비중이 있다는 건 사실상 모든 포지션 어떻게 해서 매수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 봐 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A라는 종목 봐 주세요라는 건 결국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매우 좋겠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견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견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A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봉이 오늘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지금까지 나쁜 장세에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대한제본이 오늘 2.9%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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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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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 재미없는 말씀 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사회가 표현하자면 돌아간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해가지고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근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게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라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 어떤 나쁜 일, 지저분한 일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다가 또 너무 안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는 또 올라갔다가 언제는 내려갔다가 이거를 반복해서 가야 사회가 유지가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구나 이걸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주식 투자를 한 몇 개월 쉬어봤다 이러면 그 경험이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극동 궁구에서 왔는데 러일 전쟁하고 흡사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이 있고 극동이 있는데 러일 전쟁 때 여기서 고전하다가 유럽에서 가다가 이 한 방에 박살나서 끝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전하다가 지금 극동군이 이렇게 갔는데 우크라이나가 뭐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 전멸을 시켜버리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서로 뭐 같은 민족이나 다름이 없고 뭐 러시아가 좀 너무 심하게 뺏어가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랬을 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건 일시적이고 계절도 변하니까 빠르게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트 패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손실이신데, 사실 25% 정도면 시장이 3,300에서 2,6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변동의 개별 종목이 곱하기 1하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5%라 해도 만약에 진입한 시기가 나쁘실 뿐이지, 이때 진입을 했다면 지금 성과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해볼까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거는 정말 표현하자면 그 우리의 어떤 도박 성향을 자극을 하는 거고, 이게 이 도박 성향을 자극을 하는 걸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고 이런 게 제어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점점 이 자극에 물들어 가지고 이 자극을 받아도 점점 무뎌지고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못하게 돼. 아니, 더 심한 모험을 하게 되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거는 빼고, 뭐 기법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 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할 때도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지금 환경이었으면 저는 공부를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접했고,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한 데다가 영어 듣기를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정도인데 영어를 들을 만한 카세트를 구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 뭐 학생이니까 제가 직접 구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어가 좀 부족해졌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이면 얼마든지 찾아서 이 제가 부족한 걸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건 하다 보면 부족한 걸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식 투자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이 들면 내가 그러면 이걸 매매하는 건 쉽지만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난 이게 왜 괜찮다고 생각이 들까? 의문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궁금증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채워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A라는 종목이 내 투자 성향과 일반적인 투자 성향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매수를 할 만하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기다리자라는 정도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라는 건 결국 이 부족한 걸 찾아서 메워가는 과정인데, 뭐 어떤 기법, 뭐 이중 바닥이 나오면 공략해서 수익을 본다라든지 21선이 방향을 틀면 수익,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그냥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듯이 문제 풀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할 때 필요한 걸 자기 주도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 근데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이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은 금방 도달합니다. 조금 마음 먹고 공부하시면 1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상위 5% 안에 지식은 갖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운이니까. 네, 그래서 차트 패턴 추천드리고,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로 뭐가 부족한지를 인지를 하고 채워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가 반영이 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같이, 같이 살펴보기로 한 종목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태강. 예. 큰일 날 뻔했네. 네, 태강 조선기자재
업체인지? 예, 밴드 쪽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물량은 늘어난다. 뭐 단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분위기고, 이 회사가 저평가 상태에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절반 가까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종목들은 주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쯤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올해 지금 12,500원에 매수하셔서 1,750원에 비중 2%면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보통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물을 타긴 합니다. 그래서 9,000원 이하로 갔을 때, 아니 9,000원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8,000원 이하로 갔을 때 물을 타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가면 그냥 보유 종목만 갖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예, 심리적으로 크게 후달리지 않을, 네, 그런 단가입니다. 네, 그리고 A루트. 예, 전환사채 풀어먹는 부분으로 해서, 예, 한번 반짝했었고, 요때 좀 풀어먹었었고, 아직 남아있을 거니까 또 풀어먹을 거고,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액면가 이하로는 가격 조정이 안 되니까, 액면가까지, 그러니까 물을 타서 해결을 보시려면 지금 단가가 883원, 좀 높으신 편이고, 그래도 비중이 8%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883이니까 500원 이하로 갔을 때 여기 물을 타는 것보다는 다른 계좌에서 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게 오르면 매도하고, 매도한 만큼 수익 난 만큼 이걸 정리를 해 나가시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예, 물을 타서, 물론 이 비중은 10% 이내여야 됩니다. 총 비중이. 근데 지금 8.16에서 10%까지 물을 타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계좌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이걸 줄여 나가다 보면 비중이 5%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니까,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네이버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 하락이 있었고, 이건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누린 특수가 끝날 것이다라는, 예, 정서를 반영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다가 계속 규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 규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공약에 들어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반응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중 바닥 형태, 삼중 바닥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반등했으니까 일단 바닥은 나왔는데, 그러면 추세 관점에서 본다면 고점에서 이런 추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지엄한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이 추세가 또 요 변동성 범위 상단하고 맞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한 35만 원 정도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니까 반등의 한계가 이 정도. 그럼 조정을 받고 나중에 이걸 극복했을 때 비로소 방향의 전환을 논할 수 있으니까, 오늘 상승으로 사실 추가 상승으로 먹을 게 없다. 오늘 상승으로 사실 끝이다. 그래서 지금은 매력이 없고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자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평가 종목 싫어하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치가 적정한 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평가 아니니까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아래에 다녀오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뭐 시장 수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에서 조금 문제가 큽니다. 그 AP에서 애플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고,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퀄컴하고 완전히 결합을 해서 그걸 밀어주든
뭐가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꾸 병행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고 이 애플의 AP랑 삼성의 엑시노스랑 비교하면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반도체 설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그 추격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 경영 진단이 한 5월 정도에 끝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시달릴 거고 GOS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다. 뭐 백도어 심어놓은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구형폰에 대해서 이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서 구형폰을 다른 새 폰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물론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 시장 수준을 따라가고 있고 조금 부담이 있는 반등의 부담이 있는 상태. 그래서 5월까지는 삼성전자가 크게 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환경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달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3월 안에 불확실성이 다 끝난다는 전제로. 예, 그렇고 네, 그리고 예, 이마트. 예, 이마트는 지금 올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일회성 실적이긴 하지만 순이익이 1조 5,919억 순이익이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7,353억. 시가총액의 거의 한 5분의 2 정도를 벌었는데 주가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뭐 실적이나 자산 가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산이 12조가 넘습니다. 12조가 넘는 자산인데 이 12조가 넘는 자산의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지금 지수가 2,600이지 않냐. 그리고 과거에 2,000선에 놓을 때도 주가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거기 2,000선에 놓을 때 주가가 20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이거 너무 낮은데? 라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투영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이 다시 주목받을 코로나19 끝나고 방역도 끝낸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온라인도 보강이 됐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종목이 할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잘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이 기세 좋게 오르다가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보이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4분기 실적도 탐탁치 않았고 그렇지만 올해 순이익은 양호했습니다. 그 부지 하나를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이고 지금 장기간 2002년부터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뭐 3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물론 그때는 대부분 다 올랐긴 했지만 그런 흐름을 보이고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20년 아니 15년 정도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한번 부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됐든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